이제 뭐 그 뒤에 나오는 DQN이나 뭐 엑토크리딕 이런 쪽은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발표를 하는 걸로 그때 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읽었던 책은 이제 파이썬과 케라스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라는 책인데 원래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요.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이게 뭐 Reinforcement Learning on Introduction이라는 어 리차드 서튼인가의 뭐 그런 분의 책이 있는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대학원생도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읽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보통 강화학습 책을 읽을 때 어느 쪽부터 이제 읽나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파이썬과 케라스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나 뭐 아니면 머신러닝 강화학습 뭐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강화학습 쪽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MDP 쪽 말씀을 드리고 벨만 방정식, 그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고정 강화학습의 시작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정 강화학습 쪽, 뭐 모테카를로랑 시간차, 뭐 살사 큐러닝까지 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넘어가서 강화학습 개요 쪽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화학습 쪽은 머신러닝의 일부분이죠. 머신러닝의 일부분인데 이제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계가 일일이 코드를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야를 머신러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있는 정의하고 뭐 거의 다를 건 없죠. 그래서 머신러닝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학습. 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정답이 뭔지 이게 뭐 고양이 그림이면은 이쪽에 정답이 고양이라고 이렇게 라벨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쓰는 기술 같은 경우 이제 회귀 분석이 있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그림을 넣어줬을 때 이 그림이 뭐 고양이다, 개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짤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어, AI가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로 해놓고 뭐 고양이 이렇게 있는 거 해놓고 이게 고양인가? 고양이가 아니네요. 네. 뭐 고양이 그림 하나 해놓고 뭐 개라고 인식하고 뭐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네, 그게 이런 쪽입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이제 지도학습 쪽에서도 어, 컴퓨터 비전? 네, CV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쪽 분야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쪽. 이거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면은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는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율학습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율학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서 주어진 데이터로만 학습을 한다. 네, 저희가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를 줄 때 이게 무슨 답이다라고 알려주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정답을 주어주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감정 같은 거를 이제 뭐 컴퓨터한테 판별하라고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정답을 좀 넣어주기가 애매하죠. 네. 물론 이제 이걸 학습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애매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사람들 그 성향에 따라서 약간 군집화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주는, 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취미 같은 거를 비슷한 성향의 사람한테 추천을 해준다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기법은 이제 클러스터링이고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기술들이 좀 몇 개 더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화학습을 하기 전에 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준지도학습이라고도 있어요. 준지도학습이라고도 있는데 준지도학습이 뭐냐면 이제 뭐 영어로는 세미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는 저희가 그냥 SSL이라고 불러요. SSL이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얘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고 얘는 그 정답이 없는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서 쓰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non IID라고 불러요. non IID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이제 준지도 학습인데 이 준지도 학습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거를 기준으로 자른다 치면은 얘하고 얘는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고 얘네들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있는 데이터다. 없는 데이터. 네, 없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 준지도 학습입니다. 근데 어, 저희가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딱 보이죠? 얘는 뭐 정답이 있는 애, 없는 애. 근데 있는 애랑 없는 애를 섞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정확도가, 어큐레이시가 많이 올라가더라. 네. 생각보다 높더라. 해서 지금 요즘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 준지도학습입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이유는 또 뭐 다른 이유로는 이뭐 어떤 그 장치에서 수집한 이런 데이터들이 그 라벨링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라벨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건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엣지 쪽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거든요.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라벨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시간을 덜 들이고 비슷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나온 게 이 준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여기 넘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대표적으로 할 내용은 이제 강화학습 쪽이죠. 강화학습 쪽도 이제 똑같이 어, 그 정답이 없습니다. 강화학습 쪽도 이제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액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나를 했을 때 이게 정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하지가 않고 오로지 얘는 그 보상, 리워드라는 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거는 선택한 행동, 액션에 대한 이제 환경, environment의 그 리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머신러닝 분야를 나눌 수 있고, 이 각각에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쪽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DRL이라고 부르죠.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DRL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어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이제 행동하는 그 학습하는 주체인데, 네. 그래서 강화학습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떠한 액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액션 하나. 뭐 이제 보통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내가 앉아 있다가 눕는다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선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액션을 했을 때 어떤 그 주변 환경이 저한테 이제 보상을 주겠죠. 그런 보상을 주는 걸 이제 저희가 여기서 리워드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행동, 제가 뭐 일어선다라는 행동을 했으면은 환경으로부터의 다음 상태는 이제 일어선 상태로 바뀌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색하면서 얻는 보상의 합을 최대화. 네. 여기서 오는 이 보상들의 합, 이 보상들의 합을 저희가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맥시마이즈 하는 게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제 이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의 행동 양식 또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 이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상태, 뭐 상태 1번, 상태 2번, 뭐 상태 3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행동을 2번을 한다. 행동을 1번을 한다. 행동 3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상태 1번에서 행동 2번을 하다가 이제 몇 번의 그 학습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 상태 1번에서는 행동 1번을 해라 라고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행동 양식, 즉 이러한 상태에서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이 보상, 합을 극대화하는 이 정책 폴리시를 찾는 게 강화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양수와 음수로 모두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예시들은 거의 다 대부분, 양수의 그 리워드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음수의 리워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음수의 리워드로 만약에 대부분의 환경이 음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음수를 최대한 0에 가깝게 하는 거. 네, 그렇죠? 왜냐면 음수가 점점 쌓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1씩만 계속 쌓여도 쭉쭉 무한 들어가다 마이너스 무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x좌표가 있다고 칠 때, 그래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 라인, 최대한 이 0 값에 가까워지는 게 이 음수로 설정된 보상에서는 폴리시 그걸 찾는 그 0에 최대한 가깝게 리워드를 받는 게 최적의 행동 양식 또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행동을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죠. 이 에이전트가 뭐 이 방향으로 가든 이 방향으로 가든 이게 한 번 하고 이 러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게 한 번 하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네, 그쵸? 이 상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선택을 해나가죠. 그쵸? 이렇게 연속적으로 행동을 계속 선택하는 거를 저희가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는 이제 저희가 MDP라는 이제 이 수학적인 어떤 정의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MDP라는 거는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기본 정의는 뭐냐? 기본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딱 기본 개념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과거가 아닌 오로지 현재에 기반해서 행동을 선택한다. 행동을 선택한다. 뭐 현재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우리 현재만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영향을 준다. 글씨가 개판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딱 그 MDP의 기본 정의고요. 네. 이것만 딱 아시면 되고, 이거 이외에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 이 MDP는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의, Problem Definition인데, 그럼 이제 MDP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으면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네,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프로블럼은 정의가 됐으니까. 네, 이 솔루션은 여기 앞에 있는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 진화 알고리즘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보상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 보상이요. 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당? 네, 코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뭐 이제 뒤쪽에서 예시 하나가 나올 테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미로 탈출 같은 상태가 있을 때, 여기가 스타트고, 뭐 여기가 이제 탈출구라고 했을 때, 이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칸 하나를 옮기는 게 이 리워드가 마이너스 1로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워드가 마이너스 1로 설정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리워드가 최대한 덜 받, 덜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최적의 폴리시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얘는 뭐 결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리워드가 마이너스 14가 될 테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리워드가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 에이전트라는 애는 강학습이라는 애는 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워드가 마이너스 16인 폴리시보다 정책보다 이 마이너스 7인 폴리시가 더 나은 폴리시가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테니스 게임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사람 A가 있고 사람 B가 있다고 할 때 이 네트를 한 번 넘기는 게 리워드가 플러스 1으로 설정될 수가 있어요. 네. 이 플러스 1으로 설정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네트를 넘기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때의 경우에는 리워드로 마이너스 뭐 100,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되는 게 이제 리워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학습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하시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학습하는 강학습 그 메소드 함수 자체는 생각보다 금방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 환경, environment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이 환경에 들어가는 거는 이 에이전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을 제외한 이제 뭐 액션, 스테이트, 리워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설정했느냐 아니면 못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강화학습이 이 강화학습의 그 리워드 값이 이제 가장 좋은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안 좋은 값으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에서 이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 어떤 상태에서 이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 리워드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리워드가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앞으로 잠깐 갈게요. 네. 여기서 이 이의 목표는 이 두 개의 세모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데 이 칸에는 리워드가 없어요. 칸에는 리워드가 없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워드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리워드가 주어지는 경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행동 하나를 선택했을 때 리워드가 즉각적으로 돌아오게 설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강화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여기다. 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문제에서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트는 이제 관찰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어떠한 정적인 요소와 이제 동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현재의 정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었을 때 이 자동차의 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순간적인 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동적인 요소는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얼마냐, 뭐 속도가 얼마냐, 방향 같은 경우는 뭐 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고, 네, 이런 요소들을 싹 다 포함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게 상태가 되는 거고, 행동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어떠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네, 순간적으로 한 장면을 캡처를 하고, 여기서 말했던 뭐 가속도, 속도, 뭐 내 위치, 네, 이런 게 다 주어졌을 때 내가 뭐 엑셀을 밟은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건지 뭐 내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어, 그 강화학습 요소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는 이 강화학습이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무작위로 행동을 선택을 하다가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할 확률을 점점 높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상태 뭐 1, 2, 3이 있을 때 행동 뭐 2, 3, 1이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는 이 상태 1에서의 행동을 1부터 3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2를 선택하게 되거나 뭐 1을 선택하게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정책 테이블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한테는 오로지 돌아오는 게, 뭐, 다음 상태도 돌아오긴 하지만 상태는 오로지 다음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보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평가를 하고 어떤 행동이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행동인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에 속하지 않는 환경의 일부이고요. 에이전트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의 보상이 나오는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그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에 대해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건 아까 말했던 이런 테이블 같은 형태겠죠. 뭐 이거 말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4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최적 정책, 옵티멀 폴리시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최적 정책에 따라 행동했을 때 보상의 합을 최대로 네,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보상을 얻기 위해 어, 얻을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는 그 정책 테이블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하나 끝났네요. 네. 그래서 먼저 MDP부터 넘어갈게요. 이 MDP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순차적 결정 문제에 이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이쪽으로 MDP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 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는 S는 에이전트가 관찰 가능한 상태의 집합이고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관찰이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뭐 상태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네, 굳이 뭐 이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는 시간 t일 때 에이전트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S가 다음과 같이 1,1부터 1,1부터 1,2, 1,3 쭉쭉쭉 가서 5,2까지. 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모든 상태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ST는 이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 에이전트의 위치는 S0 같은 경우에는 1,1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행동 하나를 선택해서 2,1로 이동을 하게 되면 S1 같은 경우에는 2,1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액션, 보통 A라고 저희가 집합을 정의를 하는데 A는 에이전트 상태 ST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T는 시간 T에 에이전트가 했던 특정한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A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AT는 T 시간의 액션은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간다라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은 A0, A1인가?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ght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리워드 펑션이라고 하는데 보상은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유일한 정보로서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주는 정보다. 그래서 시간 t에서 상태가 st는 s, 여기서는 뭐 1,1이겠죠? 1,1이고 행동이 at는 a일 때 에이전트가 받을 보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s,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s에서 이 액션 a를 선택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리워드. 그렇죠?
여기 보면 expectation, 기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rt 플러스 1, st가 s고 at가 a일 때 rt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보면은 내가 행동을 선택하는 건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t고 t 시점이고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t 시점이에요. 근데 돌아오게 되는 보상은 t 플러스 1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상태였을 때 행동 t 시간에서의 상태 t 시간에서의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주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건 다음 타임 스텝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T와 AT를 했을 때 돌아오는 건 ST 플러스 1. 다음 상태겠죠? 다음 상태와 RT 플러스 1이다.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선택하고 현재의 상태는 T 시간이지만 그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보상은 T 플러스 1 시점에 돌아오게 된다.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S0하고 A0가 있는데 R0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보통 0으로 돼 있거나 그냥 아예 없다 라고 이제 가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네. MDP 상태 변환 확률 쪽에서 보면 S가 ST로 바뀐다와 같이 에이전트의 상태 변환 확률을 확률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네. 그래서 S에서 ST, 여기서 뭐 ST에서 간단히 표현드리자면 ST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상태 ST 플러스 1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ST는 다음 타임 스텝에 에이전트가 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태. 그래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S에서 행동 A를 했을 때 S 프라임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데 할인율이라는 또 개념이 있고요. 에이전트가 항상 현재의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에 가까운 보상일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자는 나중에 받을 보상에 추가적인 보상을 더해서 현재의 보상과 같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0.05라면은 현재의 100원은 1년 후에 100원이 아닌 1년 후에 105원과 가치가 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할인율, 디스카운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보상이면 나중에 받을수록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0.05라면 1년 후에 100원의 가치는 현재 95.25원과 이제 가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좀 뒤쪽으로 가서 네, 요 문제 때문인데 여기서 보면 에이전트 입장에서 현재 받은 보상과 미래에 받은 보상을 똑같이 취급하며 이제 할인이 없다면 보상의 합은 단순한 덧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100을 받는 것과 내가 나중에 가서 100을 받는 게 리워드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정책을 학습하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 두 번째, 100이라는 보상을 이제 한 번에 받는 것. 그다음에 20이라는 보상을 5번 받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가 없게 되면은 얘가 오로지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리워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사소한 정보조차 주지 못하면은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건 거의 극소수겠죠. 그리고 문제 세 번째, 시간이 무한대라면 보상을 시간마다 0.1씩 받는 경우의 합과 1씩 받는 경우의 합을 수치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렇죠? 둘 다 이제 무한이 되어버리니까 보상이 무한이 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고 발생하게 되면은 어, 이 에이전트의 그 최적 정책이 어, 그 수렴하지 못해서 학습이 끝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MDP의 마지막 묘서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할 행동이며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행동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정책은 각 상태에서 단 하나의 행동만을 선택하지만 학습하고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여러 개의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 t에 ST 에이전트가 ST에 있을 때 가능한 행동 중에서 AT를 할 확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다음과 같이 파이라고 이제 정책을 표현을 하고요. S에서
A를 선택한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게 되죠. 누가 집에 오셨나? 네. 아이고,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가차함수 쪽, 이제 가차함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value 펑션이라고 저희가 말했는데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는 가치함수는 이제 그냥 상태 가치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정책을 찾기 위해 어떠한 특정의 상태의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받을 보상을 고려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t로부터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서 받을 보상의 합은 단순하게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런 세 개의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단순한 보상의 합으로는 시간 t에 있었던 상태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t로부터 할인율을 적용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서 받을 보상의 합을 제가 반환값, 리턴이라고 부르고요. 에이전트와 환경이 유한한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을 탐험하며 받은 보상의 합이며 마지막 상태에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값 G를 써서 유한한 에이전트와 환경의 사교과정을 에피소드라고 정의를 할 때,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를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상태가 존재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대값 GT는 RT 플러스 1과 RT 플러스 2의 할인율 R, 감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감마. 그리고 RT 플러스 3의 이제 감마 제곱, 감마 세제곱, 감마 4개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값의 기대값이 특정 상태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상태가 얼마나 좋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이 value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value라서 v로 이제 함수를 표현을 하고 vs는 expectation, 이제 gt의 기대값.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이 감마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상태의 기대값이겠죠? 다음 상태의 기대값이라서 감마 하나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밸류 펑션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의 관계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의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고려한 가치 함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파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Q 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게 이제 value 펑션이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상태 가치 함수입니다. 상태 가치 함수. 그래서 state value 펑션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상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받을 보상의 합을 출력하는 함수가 상태 가치 함수고요. 다음 상태로 가기 전에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받는 보상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특정한 행동을 했더라도 상태 변화 확률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려는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얘는 미리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Q 펑션인데 얘는 저희가 다른 말로 행동 가치 함수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행동이 얼마나 좋으냐. 이 상태 가치 함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함수였죠. 그렇죠? 행동 가치 함수는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상태 S에서 A를 선택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좋냐. 그래서 expectation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식으로 갖다 쓰면은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반복하면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가치함수와 Q함수의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그렇죠? 상태 S에서 A를 선택할 확률에서 그거를 했을 때 좋은 값을 곱한 게 이 상태 가치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만기대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특정 정책을 따라갔을 때 현재 상태의 가치함수와 다음 상태의 가치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배만기대 방정식이 여기서 보면은 이 전과 지금과 다음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똑같이 배만기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고 이래. 네. 기대값을 알아내기 위해 앞으로 받을 모든 보상을 고려하는 것은 정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태가 많아질수록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얘는 모든 상태를 한 번 선택할 때마다 계속 그 모든 상태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계산 가능한 발망기대 방정식으로 약간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상태고 이거를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어떤 행동을 할 확률과 상태 변화 확률, 어떤 상태로 가게 되는 확률을 바탕으로 기대값, expectation 값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식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 개념적으로 그렇구나 하고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미나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학습을 바로 이해하시기에는 강화학습이 좀 초반 내용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관심 있으시면 따로 책 같은 거를 좀 구매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가차함수의 값은 의미가 없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방정식의 왼쪽식 얘하고 얘가 같아지게 되면 v-s는 현재 정책에 대한 참 가차함수로 수렴을 한다. 왜냐면 얘는 약간 어, 점화식? 약간 뭐 여기가 목표치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계속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계산해서 여기에 계속 수렴하는 값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한 번에 계산해 버리는 값이라서 얘가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요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수렴을 했구나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습 쪽 이제 논문들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 수렴 컨버전스 라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강화스 값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배만기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 확률이 1이라고 일단 우선 가정을 할게요. 그냥 무조건 어떤 내가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상태로 무조건 가게 된다. 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제 V5S는 아까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었죠. 식을. 그렇죠? 그래서 이 주변 상태들을 바탕으로 지금 상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해서 expectation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 벨만기대 방정식에 따른 그 값은 0.587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관찰 가능한 상태 집합 S의 모든 상태에 대해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예시 테이블에서 보면은 이 5 곱하기 5의 25개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4개의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2개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벨만 최적 방정식인데요. 벨만 기대 방정식은 이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 나가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적의 정책은 최적의 가치함수를 받게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그때 가치함수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적 정책은 최적 가치함수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참가치함수하고 최적 가치함수의 이제 차이에 대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참가치함수는 내가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최적이 아닌 뭐 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따라서 움직였을 경우에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한 확실한 투르값, 네, 맞는 값을 저희가 참 가치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최적 가치함수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최적 정책, 그렇죠? 최적 정책을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받게 되는 보상의 합,
그 가치 함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최적 가치 함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벨만 기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참가치 함수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벨만 최적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최적이다. 원래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최적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 Q 함수와 최적 정책이라고 보였을 때 가장 높은 Q 함수를 찾았다면 선택 상황에서 판단 기준은 Q 함수이고 최적 정치가 완전해 이 Q 함수 중에서 가장 높은 행동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최적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Q 펑션이 최적 Q 펑션은 이 Q 펑션들 중에서 가장 맥스 값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정책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만 최적 방정식도 이렇게 가참수에 대한 벨만 최적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즉 최적의 Q함수 중에서 맥스를 취하는 것이 최적의 가치함수다. 그리고 이 Q함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정책을 따라갔을 때 현재 상태의 Q함수는 가장 높은 값의 Q함수를 한 번 할인하고 부상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둘이 수식은 거의 비슷해요. 둘이 수식은 거의 비슷하고. 네. 그래서 최적 방정식과 기대 방정식 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이 최적 방정식도 Q 펑션으로도 포함할 수 있고 밸류 펑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기대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Q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밸류 펑션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을 이용한 정책 이터레이션과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한 가치 이터레이션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게 DP인데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는 방정식을 바탕으로 최적 가치 함수와 최적 정책을 찾는 것이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의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좋은 정책을 찾는 게 강화습을 푸는 거니까. 그래서 배로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V 스타 이제 최적 가치 함수를 찾는다면 이 방정식을 푼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제 DP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그래서 큰 문제 안에 작은 문제들이 중첩된 경우에 전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각각의 작은 문제들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의 해답을 서로서로 이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건 좀 뒤에 가서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V0S, V1S. 그래서 V1S는 V0S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뭐 V2S도 V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V5S가 결국 찾아진다. 네. 그래서 정책 이터레이션은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을 이용을 하고요. 가치 이터레이션은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이터레이션은 보통 이렇게 크게 요 두 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책 평가와 정책 발전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에 따라 받을 보상에 대한 정보의 참 가치 함수가 정책의 가치죠. 그래서 한 번의 정책 평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이 참 가치 함수를 찾습니다. 네. 참 가치 함수는 이제 여기에 이 각각의 이 value 펑션이 이 주변을 이용해서 계속 여기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참 가치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을 찾을 때 이 네 곳을 이용해서 찾고 여기 옆은 또 뭐 이렇게 세 곳을 이용해서 찾겠죠. 네, 이 과정을 모든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V 스타 S에 수렴하게 되면은 찾았구나 라고 하고 정책 평가를 끝내게 되고요. 이제 정책 평가를 끝냈으면 계산 가능한 정책 발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 가능한 Q함수 벨만 기대 방정식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모든 이 탭을
있을 때 여기 모든 값이 다 찾아졌죠. 그쵸?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으로 수렴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요 값하고 주변에 있는 얘의 입장에서는 요 값이 있고 요 값이 있죠. 그러면 이 둘 중 더 높은 값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greedy foolish improvement 그래서 탐욕 정책 발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상태 S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의 Q 파일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Q 함수를 가지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에 이렇게 가는 방향하고 이렇게 가는 행동의 Q 펑션을 이제 계산을 해서 더 높은 애로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게 greedy foolish improvement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폴리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라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라 라고 정의되어 있는 게 폴리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책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무한으로 했을 때 이 값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수렴을 하게 되고요. 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요 입장에서는 이 두 개로 가는 게 더 높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여기로 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게 훨씬 높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정책. 네. 뭐 이 각각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아, 이쪽이구나.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정책입니다. 이 화살표가 정책이에요. 화살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은 명시적인 정책과 내재적인 정책이 있다고 할 때, 명시적인 정책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이터레이션이 명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정책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책, 어떠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행동만의 선택이 결정 정책이 아니라 확률적인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재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현재 가치 함수를 최적이라고 가정하고 결정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치 함수는 최적이 아니므로 최적을 가정하는 것은 틀린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치 함수를 계속 발전시켜서 최적에 도달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가치 이터레이션은 정책 없이 가치 함수의 업데이트만 설명하므로 정책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만 최적 방정식과 가치 이터레이션을 보면 정의 대충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발만 기대 방정식의 답은 참가치 함수였죠. 발만 최적 방정식의 답은 최적 정책에 대한 참가치 함수, 즉 최적 가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 가능한 벨만 최적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 아까 앞에서는 이 한 상태의 값을 구하기 위해 이 주변에 있는 이 네 개를 이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 중에 가장 높은 애만 맥스 값만 골라서 여기를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없죠. 애초에 화살표가 없죠. 이게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에 정책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외재적인 정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정책을 뽑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DP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DP의 한계 같은 경우에 진짜 먼저 계산 복잡도 문제가 있습니다. DP의 계산 복잡도는 상태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가 10의 360승, 360제곱으로 우주의 원자수인 10의 80승보다 많은 바둑과 같은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희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 DP가 아니라 이제 RL, 엑토크레이디 이런 거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DKN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차원의 저주. 상태의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태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정보가 점점 많아지겠죠.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보상과 상태 변환 확률을 정확히 안다고 가정하지만 보상과 상태 변환 확률은 환경의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에이전트가 알고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모델 학습 합습하는 이제 강학습
이 기술이 이래서 DP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모델은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을 내는지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정확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모델링 오차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모델 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다. 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고정 강화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정 강화학습이라기보다 그냥 강화학습이 시작?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평가 쪽에서 보시면 이제 몬테카를로 예측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강화학습의 예측과 제어 쪽에 보면은 정책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책평가는 현재 정책을 따랐을 때 참가치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정책평가와 정책 발전 합친 것을 저희가 정책 이터레이션으로 정의를 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강화학습은 정책평가를 이제 예측이라고 정의를 하고 예측과 함께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근사의 예시는 방정식을 몰라도 원래값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몬테크로의 장점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점이 지금은 이제 덜 찍혔는데 무한히 막 계속 찍습니다. 여기를 무한히 계속 찍고 여기 또 무한히 찍고 이거는 저희가 어, 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이런 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무한히 찍어서 2파이 r 제곱이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네, 이게 무한히 찍어서 이, 이 부채꼴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 그다음에 이 전체 점의 개수,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넓이를 근사를 합니다. 네,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구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몬테카를로 예측이고요. 그래서 샘플링과 이제 몬테카를로 예측 쪽을 보면은 넓이를 추정할 때는 이제 점이 하나의 샘플이며 점을 찍는 것이 이제 샘플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함수를 추정할 때는 에이전트가 한 번 환경에서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샘플링을 통해 얻은 샘플의 평균으로 이제 참가치 함수의 값을 추정합니다. 즉 여기서 아까 앞에서 했던 저희 뭐 이런 식들을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저희가 근사를 하는 겁니다. 네. 몬테카를로 예측을 통해서 해서 이걸로 평균을 추정을 하고 왜냐면 이제 참고치 함수는 저희가 리워드와 관련이기 때문에 이 리워드를 무한히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런 비율 같은 걸로 근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때 몬테카를로 근사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몬테카를로 예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값의 평균으로 가치함수를 추정하는 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것도 이제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 네. 그래서 NS는 상태 S를 여러 번의 에피소드 동안 방문한 횟수, GIS는 그 상태를 방문한 i번째 에피소드에서 S의 반응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값의 평균으로 가치함수를 추정하는 식도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세미나용으로 준비했던 거라 조금 자세한 식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예측에서 가치함수의 업데이트식도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GS하고 마이너스 VS가 오차다. 그래서 n분의 1을 했을 때 스텝 사이즈인데 업데이트할 때 이 오차를 얼마나 그 반영을 할 것인가 이 오차를. 네, 오차가 만약에 너무 튀어버리는 값이면은 이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에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의 얼마 부분을 이 업데이트에 적용할 것이냐를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스텝 사이즈는 제가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n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고정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GS는 업데이트의 목표고, 이제 알파 GS 마이너스 VS는 업데이트의 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정답이고, 이게 어, 내가 선택한 정답이라고 했을 때 그 둘 사이의 오차.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오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차 예측인데요. 이제 몬테카를로 예측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즉,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너무 길거나, 이제 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차 예측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시간차 예측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타임스텝마다 이제 가차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요. 시간차 예측에서 이제 가차함수의 업데이트식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매 타임스텝마다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 ST에서 행동을 하나 선택을 하고 환경으로부터 보상 RT 플러스 1을 받고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의 목표라고 하고 업데이트의 크기라고 했을 때 시간차 에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른 상태의 가차함수 예측값을 통해서 지금 상태의 가차함수를 예측하는 방식을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사하고 큐러닝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저희가 G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 이터레이션, 이제 제너럴라이즈, 일반화된 정책 이터레이션을 저희가 GPI라고 정의를 하는데, 참 가치 함수의 수렴할 때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정책 평가와 정책 발전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면 참 가치 함수에 수렴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 형태죠. 그렇죠? 이제 시간차 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정책 평가를 아까 저희가 그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시간차 예측 아까 말했던 뭐 몬테카를로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근사하는 거 네. 시간차 예측을 통해서 근사하는 거를 이 부분만 바꾼 게 시간차 제어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정책 평가 방법 중에 시간차 예측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시간차 방법은 GPI처럼 모든 상태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 방식인 별도의 정책을 두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행동을 선택하는 탐욕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GPI의 탐욕 정책 발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ARG 맥스 안에 들어있는 값의 최대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모델인 이 상태 전이 함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 제어의 탐욕 정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Q함수를 이용한 탐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가 아니라 현재 상태의 Q함수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의 모델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은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차 제어에서 이제 Q함수 여기서 저희가 Q함수를 사용을 하죠. Q함수의 업데이트는 Q함수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려면 에이전트는 가치 함수가 아닌 Q함수의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대상이 가치 함수가 아닌, 그러니까 V가 아닌 Q 펑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ST에서 AT를 선택하면 ST 플러스 1이 주어지고 ST 플러스 1에서 AT 플러스 1을 하면은 Q 펑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RT 플러스 1은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고 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SARSA 여기 말하는 SARSA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앞에 글자만 따와가지고 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함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샘플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이 입실론 탐욕 정책이라고 있는데 탐욕 정책은 이제 잘못된 학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최종만 선택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는 그게 옵티멀이 될 수는 있지만 로컬 옵티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옵티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옵티멀을 찾기 위해서 어, 그 가장 맥스 Q 함수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실론 확률로 어, Q 함수가 아닌 다른 값을 선택하는 그런 탐험, exploration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만큼의 확률로 탐욕적이지 않은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게 입실론 탐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 정책에 따르면 이쪽 길로 가야 하지만 무작위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론 탐욕 정책을 통해서 획득한 샘플, 요거를 Q함수 STAT로 업데이트를 한다. 네. 그래서 GPI를 제가 살사로 이렇게 시간제 예측과 이 입실론 탐욕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바꾼 게 살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이 탐욕 정책 행동을 했을 때 설사 샘플이 오게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Q 함수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설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Q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설사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설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27년 탐욕 정책에 따라 행동 A를 선택하고 탐험에 따라서 이 A 프라임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세모로 가는 행동 이제 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의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행동 A의 Q 함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행동 이렇게 나가는 행동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또 하나로 선택한 행동이 마이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일은 잘못됐구나라고 잘못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프 폴리시 시간차 제어인 큐러닝이 온 폴리시 시간차 제어인 설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탐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러닝 이론 쪽에서 보면은 오프 폴리시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정책하고 학습하는 정책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오프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행동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탐험을 하게 되고요. 따로 목표 정책을 둬서 학습은 목표 정책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사와 큐러닝 모두 이제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 S에서 입실론 탐욕 정책에 따라 행동 A를 선택하고 보상 R과 다음 상태 S 프라임을 받아오죠. 근데 이제 S 프라임에서 살사는 선택한 행동을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 행동 A 프라임을 업데이트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큐러닝은 다음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냥 가장 큰 Q 함수를 업데이트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냥 가장 큰 값을 업데이트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은 행동하는 정책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큐러닝에서. 근데 이제 학습하는 정책에서는 요 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이 값이 아니라. 네. 그래서 큐러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함수의 업데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얘가 원래 설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얘는 A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큐러닝 에이전트가 탐욕 정책에 따라 이제 이 SRA, SARS 샘플을 받아오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큐러닝 에이전트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설사는 이 안에 마이너스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죠. 그렇죠?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뭐 이쪽을 선택하든 뭐 이쪽을 선택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큐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큐러닝이고 이게 살사다. 그래서 이제 뭐 살사 같은 경우에 뒤에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딥살사도 나오고요. 뭐 딥큐러닝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전 강화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좀 급하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 조금 급하게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뭐 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신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들어와 계셨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강화학습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공유를 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브스 캠프가 끝나가네요. 마지막 발표라니. 이게 1시 20분 전에 마지막 발표라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데브스 캠프 일요일까지 한 거 아닌가요? 더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